나폴레옹은 1769년 8월 15일 당시 프랑스령이 된 지 1년밖에 안 된 코르시카 섬의 아작시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몰락한 귀족 가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덕분에 프랑스 본토의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 나폴레옹은 학업에 뛰어났으며 특히 수학과 역사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1785년 파리의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 소위로 임관한 그는 젊은 장교로서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를 맞이했습니다. 혁명 초기에 그는 코르시카 독립을 지지했으나 점차 프랑스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1793년 툴롱 포이전에서 뛰어난 포병 전술로 왕당파와 영국군을 물리치며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고 24세의 나이에 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원정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프랑스군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명성은 파리에서조차 널리 퍼졌고 총재 정부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틈타 1799년 브리메르 18일 쿠데타를 일으켜 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쿠데타 이후 나폴레옹은 제한통령이 되어 프랑스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나폴레옹 법전의 제정이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국가의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여 재정을 안정시키고 교육 제도를 개편하여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종교적 화해를 위해 교황과 콩코르 다툼을 체결하여 가톨릭을 프랑스의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나폴레옹은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고 1802년에는 종신 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프랑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이후의 유럽 국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국민투표를 통해 프랑스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 제1제정이 시작되었고 그는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복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전술의 천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승리로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되었고 그는 라인 동맹을 결성하여 독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강대국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대륙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의 영토는 프랑스 본토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일부까지 확장되었고 친족들을 각국의 왕으로 앉혀 자신의 제국을 굳건히 하려 했습니다. 1806년에는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선포하여 영국과의 무역을 차단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다른 유럽 국가들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그때는 1812년 여름 유럽의 거의 모든 땅을 손에 넣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마지막 남은 숙적은 영국뿐이었습니다.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그는 유럽 대륙의 모든 국가가 영국과 교역을 중단하도록 하는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1세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영국과 비밀리에 교역을 계속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러시아를 본보기로 삼아 유럽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병력, 이른바 대육군을 조직한 나폴레옹은 자신만만하게 러시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기적인 전격전으로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차르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812년 6월 나폴레옹의 대군은 이에멘 강을 건너 러시아 땅으로 진군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뒤를 따라 단숨에 러시아를 무릎 꿇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러시아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텅 빈 땅과 침묵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정면 대결을 피하며 끈질기게 동쪽으로 후퇴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정광석과 같은 전격전은 그저 허공을 가르는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초조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는 사냥꾼처럼 그의 대군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숲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프랑스군이 마을에 도착할 때마다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고 집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식량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곡식 창고는 텅 비었거나 불타 있었고 우물은 독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야. 학살이야. 병사들은 절망의 찬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적은 러시아군이 아니라 바로 텅 빈 땅 그 자체였습니다. 나폴레옹의 전략은 전쟁은 전쟁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여 보급선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그의 승리 공식이었죠.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 공식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의 배는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굶주림과 갈증은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말들은 먹을 것을 찾지 못해 쓰러졌고 굶어 죽은 말들의 시체는 끝없이 이어진 행렬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영양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은 티푸스와 이질 같은 질병을 창궐시켰습니다. 전투에서 죽는 병사보다 병과 굶주림으로 죽는 병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대군은 점점 그 위용을 잃어갔습니다. 끝없는 후퇴 끝에 러시아군은 마침내 모스크바 코앞의 보로디노에서 결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양측 모두 수만 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다시 후퇴했고 나폴레옹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모스크바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러시아의 차르가 항복을 하러 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다시 한번 공포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텅 빈 수도에서 약탈을 시작하려는 그 찰나 도시 곳곳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스스로의 수도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모스크바를 집어삼켰고 화마의 뜨거운 열기는 나폴레옹의 야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빈 땅을 얻었고 이제 곧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이 그의 군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군대는 거대한 미끼에 걸려들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입성한 나폴레옹은 텅 빈 도시를 보며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차르 알렉산드르 1세가 자신의 수도가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 곧 항복을 요청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과거 경험은 늘 그랬습니다. 수도를 점령하면 상대는 항복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수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였고 모스크바는 그저 심장일 뿐이었습니다. 차르는 모스크바를 포기할지언정 제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에 머물며 러시아의 항복 사절을 기다렸습니다. 9월 중순 모스크바는 불에 타는 도시였지만 그래도 아직 겨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시내에 분산시키고 약탈을 묵인했습니다. 병사들은 귀중품을 찾아다니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의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식량은 남겨두지 않았고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5주 동안이나 모스크바에 머물렀습니다. 이 5주가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만약 그가 모스크바에 입성하자마자 후퇴를 결정했더라면 혹독한 러시아 겨울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오만함과 과거의 성공에 대한 맹신에 사로잡혀 러시아의 항복을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이 귀한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1세는 항복은커녕 나폴레옹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나폴레옹이 드디어 철수를 결정했을 때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렸고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얇은 군복과 낡은 신발을 신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에서 약탈한 보물들을 마차에 가득 싣고 있었지만 그 보물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동사하거나 동상에 걸려 행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투에서 죽는 병사보다 자연의 힘 앞에 무릎 꿇는 병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나폴레옹은 퇴각하는 내내 알렉산드르 1세에게 휴전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르는 단호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폴레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략은 철저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후미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약해질수록 러시아군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략적 오판이 낳은 비극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을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타오르는 모스크바는 그의 야망을 태웠고 이제 곧 닥쳐올 혹독한 겨울은 그의 군대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승전의 노래를 부르며 들어섰던 길을 이제는 잿더미와 시체가 가득한 지옥의 길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812년 10월 나폴레옹의 대군은 마침내 모스크바를 떠나 서쪽으로 향하는 긴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승리의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역사상 가장 비참한 행군 중 하나였습니다. 퇴각로는 그들이 들어올 때 사용했던 길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우회하여 식량을 얻으려 했지만 러시아군의 집요한 방해와 전투로 인해 결국 불태워진 길, 즉 스몰렌스크를 거쳐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길에는 이미 잿더미와 굶주림으로 죽어간 말과 병사들의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병사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투가 아니라 혹한과 굶주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를 오르내렸고 프랑스 병사들은 얇은 군복과 낡은 신발을 신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손발이 썩어가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굶주림으로 인해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가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갔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동료의 시신을 약탈하거나 심지어는 말의 피를 마시며 연명했습니다. 보급품은 바닥났고 군대의 규율은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고 각각의 병사들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퇴각을 지켜보던 러시아군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프랑스군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코사크 기병대는 끊임없이 프랑스군의 후미를 기습하여 퇴각로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베레지나 강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군은 추격하는 러시아군을 피해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공병대는 영웅적으로 2개의 다리를 건설했지만 수많은 병사와 마차가 얼음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자 강 건너편으로 건너지 못한 수많은 병사들이 추격하는 러시아군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베레지나 강은 나폴레옹의 몰락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장소로 기록되었습니다. 베레지나 강을 건넌 뒤 나폴레옹은 더 이상 군대를 이끌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남겨둔 채 몇몇 측근들과 함께 서둘러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떠날 때 60만 명이 넘었던 대군 중 살아 돌아온 병사는 10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처참한 패배는 나폴레옹의 군사적 신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이를 기회 삼아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필사적으로 군대를 재건하려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제국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한 후 나폴레옹은 결국 1814년 4월 퇴위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러시아 원정의 실패는 단순히 전투 패배가 아니라 나폴레옹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소국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러시아의 혹독한 자연이 맞물려 만들어낸 이 비극은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거대한 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신상의 발과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으며 서로 섞였으나 합쳐지지 않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예언은 바빌론, 메데마이너스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를 예언한다고 보며 마지막 발의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 멸망 이후의 유럽을 나타냅니다. 철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진흙은 취약성과 혼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럽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면서 왕족 간의 결혼이나 정치적 연합으로 섞이게 되지만 하나의 통일된 제국으로 합쳐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충돌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을 통일하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제국의 힘, 즉 철과 같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럽을 정복하고 자신의 친족을 각국의 왕으로 앉히는 등 정치적으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이는 유럽을 강제로 하나의 제국에 편입시키려 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시도는 궁극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인 러시아 원정은 이러한 합쳐지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나폴레옹의 정복군이 러시아의 민족주의적 저항과 혹독한 자연 앞에서 무너진 것은 아무리 강력한 철과 같은 힘으로도 진흙과 같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 그리고 자연의 특성을 가진 유럽을 하나로 합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폴레옹의 야망은 유럽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는 철과 진흙이 합쳐지지 못하는 것처럼 유럽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이 서로 섞일 수는 있어도 하나의 강력한 제국으로 영원히 통합될 수는 없다는 예언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나폴레옹 이후에도 유럽에서는 여러 차례 제국을 꿈꾸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완전한 제국으로 합쳐지지 않는 현대 유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려고 하여도 성경의 예언대로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 것입니다.